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시장의 반등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국내 증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데 간밤에 살짝 눌리긴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전고점까지 왔고요. 이제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8월 5일 정말로 네. 끔찍했던 그날을 바닥으로 이후부터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보통 회복력이라고 하죠. 회복력이 탄력이 엄청 좋았었는데 그걸 사실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보면 제가 그때도 아마 여러 번 그런 얘기했는데 이번 주종 때는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질 거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미국장에서도 그게 좀 색깔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상위 M7 위주로 시장이 주도 집중화됐던 것들이 이제 좀 풀리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우리가 493이라는 숫자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네. 상위 7개를 빼고 난 M7을 빼고 난 493개, 기타 나머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확실히 그 나머지 493개의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이 이번 변동성 이후 반등 장세의 큰 특징을 나타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블룸버그 M7 지수, 그러니까 그 소위 상위 7개 종목을 보면은 여전히 최고 전고점에 비해서는 약 한 8% 모자란 수준. 회복은 되긴 됐지만 뭐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 이런 거 거의 회복하긴 했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은 회복력이 오히려 그 사이 가장 앞 시장을 끌고 왔던 7개보다는 나머지 493개가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시장의 색깔이 조금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힌트를 얻어볼 만한다 말씀드립니다. 요즘 증시를 보면 환율과의 연동성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올해 초만 보더라도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지수가 올라가다가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하락을 했잖아요. 네. 엔화 그리고 달러의 변동성에 민감해지고 있는 시장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이게 원래는 너무 서로 친했거든요. 맞아요. 네. 엔화 약세는 주가 지수 상승 그대로 연결이 됐었는데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S&P 500과 N달러의 방향성은 똑같았다. 이거 말고 그 전 차트입니다. 그 N달러랑 그 S&P 500 차트를 보여주시면 똑같이 올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S&P 500은 V자 반등을 다시 나타내고 우리가 봤지만 오르고 있지만 그 N화 강세는 사실은 142엔까지 갔다가 140 한 5, 6엔에서 맞아요. 지금 멈춰 서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둘이 탈동조화가 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너무너무 사이좋게 으쌰으쌰 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갈라졌다. 뭐 서로 다 뻐꾸기 우는 사연이 있어서 서로 달리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은 어쨌든 이 사이에 올라갔던 그 지수를 강력하게 끌어올렸던 원동력이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네. 엔크레이드 트레이드 청산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탈동조화가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위태위태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엔화의 방향성, 달러 약세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FX적인 변화, 특히 엔화와 달러와의 방향성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신호 내지는 한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잭슨 홀 때 인하 시그널을 준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이제 금요일 밤이죠. 밤.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에 이제 10시 뭐 이때 11시 이때 그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날 아침 금요일 아침에 이제 프리뷰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장세에서 보면은 시장의 업종 변화도 확실히 있었다. 주도 업종보다는 사실은 그 사이 방어적인 업종이 상당히 좀 좋았다. 이제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7월 19일부터 8월 16일 한 달 사이에 지금 2주간 급등세만 보면은 어제 저희가 월요일 봤듯이 기술주하고 경기 소비자가 엄청 1, 2등을 했었는데 사실은 요걸 한 달로 조금만 더 늘려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보시면 유틸리티가 거의 안 빠지고 거의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가 건강관리, 세 번째가 필수 소비. 왠지 들어보면 이것이 다 방어적인. 그렇죠. 방어적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경기 소비, 정보 기술 쪽, 뭐 이런 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경기 순환주인 금융산업재 이건 상당히 아래쪽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이번 반등장을 일으킨 변동성장을 견뎌냈던 것은 확실히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끌고 올라왔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번 반등 이후에도 이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이번 변동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기 방어주가 오른 것도 있지만 안전자산인 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코너에서 앵커께서 저한테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돌잔치하면 금 ETF로 주신다고 네. 동의는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만큼 금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금괴 하나당 13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금 가격의 상승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 장이 상당히 특이한데 네. 보통 주식이 이렇게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하고 위험 친화적이면 금 가격이 오를 일이 없잖아요. 네. 사실은 금은 뭐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보면 즐거운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온스당 2,5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대략 금괴, 저는 좀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니까. 예, 사진으로 봤던 그 무게가 한 10에서 11kg 되는 400온스 정도 되는 금괴 하나가 지금 대략 말씀 주신 13억, 14억 뭐 이 정도까지 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통상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금이 보통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네. 시장이 알지 못하는 뭔가 걱정이 있다. 사실은 제가 금에 대한 얘기를 아마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에 대한 것들 자체가 앞으로의 그러한 그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좀 더 강해진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금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금 가격에 대한 해석은 여러 방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안전자산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 그러면 약간 좋게 생각하면 위험 선호 사상인데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또 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떤 의미를 줘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좀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네. 지금 연초 이후로 보면 이게 우리가 주식만 바라고 있어서 주식이 올라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그 사이 정말 우리가 정말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됐었던 거는 금이었다. 금이 금값 했다 보셔야 되는데 연초 이후 수익률로 보면은 금 가격이 34%, 24% 올라서 최고 그 자산들 중에서는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한 17%, 그다음에 WTI 에너지가 거의 한 2% 거의 못 올랐죠. 그다음에 원자재 그냥 보합이고 미국 채권은 마이너스 1%입니다. 사실은 채권 가격은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금리 하락하면 채권이 바닥인 건 오히려 지금부터 채권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고요. 여전히 이제 금에 대해서 시장이 강한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기대했던 파월의 그러한 그 파월 풋에 대한 네. 기대가 여전히 금이 나타내는 바는 너무 기대를 과하게 하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어쨌든 약간의 위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이 포인트를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예. 금을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신 네. 포트폴리오 안에서 적어도 한 비중을 5% 이내는 꾸준히 꼭 가져가는 것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그것은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달러가 약해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 설사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출현하게 되면 또 금만한 게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또 이 중국발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 하면 부동산이고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절 방어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데이터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맞습니다. 이게 중국의 주택 가격 해결이 참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제가 봤더니 그 사이에는 중국이 분양가 상한제 우리로 따지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를 하다가 2016년도 이후에 너무 주택 가격이 하니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후에 지금 급락장에서도
분양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을 이게 거꾸로 분양가 하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은 수급에서 하락세가 유독 센데 반면에 분양가 하한제가 유지되다 보니까 신규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덜 내려와서 그 괴리가 오히려 지금 중국 주택 시장에 상당히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간의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거든요. 하락률이 얼마나 컸던 건가요? 맞습니다. 아까 차트 열어봐 주시면 기존 주택 가격은 2021년도 6월이 피크였는데 예. 그 이후 시장에 평균적으로 보시면 지금 13% 고점 대비 한 13%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기존 신규 주택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위 분양가 하한제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7%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굳이 아무리 새 아파트, 새 집이라지만 이 정도 돈을 주고 이렇게 빠지는데 사야 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한푼이 아쉬운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지어놓고 있고 앞으로 지을 그러한 그 재고 물량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여전히 좀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드디어 지난주부터 분양가 하한제를 풀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지금 신규 아파트 가격이 한 주 사이에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 빠질 수 있겠네. 그래서 지켜보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지금 꽉 막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소위 말해서 좀 매수자들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늘어야 될 텐데 어떤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상황 자체는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올해 6월 달을 마이너스 한 60% 물량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한 20% 정도까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주는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소위 인기 있는 지역들 우리라면 뭐 서울의 강남 뭐 이렇게 보면 중국의 소위 일선 도시들 대표적인 게 셴젠이라고 하죠. 선전 이런 데들은 오히려 고점 대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금 베이징, 셴젠, 광저우,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일선 도시 최고봉들인데 고점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지금 3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당연히 이 부동산 잠재 구매자들은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백약이 좀 무효인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신규 아파트를 이번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빠졌는지 계산해 보면 연초 대비 지금 상황에서 대략 20%에서 30% 할인 거래. 그럼에도 이제 안 팔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라 본다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회색 코뿔소입니다. 분명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지 어쩌지 못하고 우리가 마주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하반기의 잠재적인 위험은 중국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계적인 리스크 중에 중국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해 있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회복에 있어서는 걸릴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 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